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 진해 이종욱입니다. 먼저 앞서 오전 논의 중에 작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지 않고 45조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데 대해 국회 예산 심사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무조건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현재 국가재정법에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내에서 국회가 의결해 준 국가 채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국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서 지출을 잘 조정해서 정부를 운영하라는 뜻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수 결손 규모가 크거나 자체 대체 재원이 없거나 그 밖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지출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 예산 편성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여러 정권에서 여러 차례 세수 부족, 세수 초과 상황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맞서서 항상 추경 편성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세수 결손에 대응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일부 감액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방경제 위축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자찬연도에 정산될 부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수 부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차후 정산분까지 추가되면 더 큰 지방경제 충격이 예견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도 지출 소요를 적이 조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율조정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이처럼 세수 결손에 대응해서 교부세와 교부금 감액 집행한 것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3년 기준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지난 정부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지출 증가율은 8.7%였고 국가 채무는 400조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 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부 지출이 덜 늘렸다, 더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당시 외국 비교하는 통계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지 않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다, 다른 지표를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25 중기계획하고 23-27 중기계획을 비교하면 2024년 기준 국가 채무를 100조 원 정도 감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지출 증가율이 아직도 4% 수준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서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지출 조정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 지출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기 쉽지 않은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현금 지출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이미 한 해 70조, 80조, 100조씩 항구화된 적자 지출 구조로 전환된 게 아닌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D2 지금 OECD 일반 정부 D2 기준에서 저희들 비기축 통화 11개국 평균이 54.3%입니다만 저희들은 52.4%입니다만 저희들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 보면 11개국 중 4위고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증가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요. 싱가포르 빼게 되면 사실상 1위입니다. 다음. 세계 3대 신용평가들은 이미 우려스긴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디스, 피치나 S&P는 고령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재정 건전성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재정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4월 같은 경우에 재정이 신용 등급 평가에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얼마 전에 IMD 국제 경쟁력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이 67개국 중에 20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재정 부문은 보시는 것처럼 2013년 9위 10위권이다가 지금은 40위권입니다. 이 순위는 국가 부채 규모, 증가율, 재정 수지 규모, 증가율, 정부 지출 규모 이런 계량 지표로 순위가 책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정 부문이 이미 저희들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출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국간에 부여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재정 눈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도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시지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위헌 논쟁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관련 헌법학자들 모시고 관련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그 처분적 법률의 개념에 해당되고 특히 행정부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주지 않는 집행적 법률에 해당됩니다. 성격상. 특히 정부 핵심 권한 중에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점에서 상권 분립 위배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 편성권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54조 2항에서는 정부가 예산 편성 제출권을 포함한 재정권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권 등 통제권을 행사할 뿐인데 국회가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직접 행사하는 거다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57조에 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형태로 하게 되면 정부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 그러면 의무지출 규정한 모든 법이 다 위헌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의무지출 규정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일회성 지출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액이 13조에서 15조 이렇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석 달 안에 추경을 전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거시지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성장률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문제는 내수 회복 지연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역에 가면 언제쯤 골목 상권에 옮기가 도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부총리 생각은 최강 경기 개선은 언제쯤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뭐 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노력을 해서 결국은 뭐 저희가 모든 기관들이 하반기에 갈수록 하반기에서 내수가 회복되는 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이 뭐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연속 상승한다든지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내 이제 기준금리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수요도 자극되고 기존에 좀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데 이게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하는 국민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FF회의와 국토부 장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그 적절한 어떤 시장과의 소통, 그다음에 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율 문제인데요. 지금 환율이 뭐 1,400원대 육박했다. 지금 1,300원 후반대에 안착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수입 물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스왑이라든지 외환 스왑, 유류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환율이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시는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환율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1,200원대 복귀는 앞으로 어려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환된국이기 때문에 환율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금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환율 수준 자체가 과거의 외환위기나 이럴 때와 달리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고 그래서 정부는 어떤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21년을 정점으로 2년간 감소를 했습니다만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서 자영업 대출 상환 연장 대책 등 미시 대책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기준이나 방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총량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것까지 같이 보면서 저희가 매달 저희가 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총량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